재밌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자와 함께하는 독자적인 책수다.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역사적 쟁점을 살펴보는 심용환의 역사 토크. 오늘은 이승만 잘못 기운 대한민국의 첫 단주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책 만든 사람 김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근이 형 박태근입니다. 네, 심용환입니다. 네. 이승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포근이 형. 하얀 눈썹과 두루마기. 아니 그 얼굴 모습이 떠올라요? 그럼 드라마 같은 데서 아. 비슷하게 생기신 그 배우분께서 네. 자주 이승만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떠오르죠. 그리고 목소리.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혹은 이승만 박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비판을 받거나 옹호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4.19가 있어도 그래요? 4.19는 알죠. 4.19는 훌륭한 일이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그게 이승만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앞선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일제시대부터. 네네. 근데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판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네네. 옹호하는 쪽에서 옹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4.19에 의해서 탄핵당한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크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문의를 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아주 극우적인 인사들이 신앙이란 이름과 결착하면서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부 이승만 이런 책, 그리고 뭐 이렇게 강연, 영상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위험성을 저는 이제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느꼈죠. 근데 내가 교회 내에서 그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보면 자꾸 모른 척 할 수밖에 없고 화는 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반공이나 이런 걸 섞이면서 북한은 사탄의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붙이는 형태를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됐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분을 이제 그러니까 귀환하게 만든 사람이 조갑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조갑제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 교회가 대형화가 된 다음에 어떤 그 극우들을 낳는 산파 역할을 지난 한 10여 년 이상 했거든요. 네. 네, 그 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제 익숙하고 답답하고, 교회 장로님들끼리 이승만 관련 찌라시, 소책자, 책자 다 돌려보고 그래요. 네. 심각한. 여기서 등장하는 진 목사라는 분은 가공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면 뭐 심영환 선생님께서는 현실에서 많이 목격하고 대화를 해본 그런. 이분은 가공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분은 정말 그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이분은 이 성이 좀 비슷해요. 여기다가 하나 넣으면 되는데 짝대기 하나 딱 끄면 되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 이승만 관련돼서 책도 내셨어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유통되는 책이 아니라 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승만의 뭐 분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두꺼운 책을 내셔서 다 무료 보급, 그러니까 교회 헌금으로 해서 수만 부를 찍어서 딱,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네. 신도들한테 그 교회가 뭐 무료로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고, 예, 교단장이기도 하니까 여러 교회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뿌리고, 특히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다 책을 뿌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희 집에 누군가가 그 책을 받아와서 저 몰래 이제 보시다 딱 걸렸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어디에 저희 경북대학교 이주영 교수님인가? 저기 이승만 빠 계시거든요. 그분이 쓴 이승만 평전을 또 보시다가 걸렸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황급히 얼버무 부리시면서 쓱쓱 넘겼는데 두 번째 이 책이 나오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사단이 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달라. 이거 좀 내가 좀 관심 있다 하니까 자료를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데 이제 표정은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너가 좀 다시 봤으면 좋겠구나. 근데 저는 고맙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제가 확실하게 이 이승만에 대한 오해를 벗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책을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이제 한 대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5,000명이나 되는 신도라고 하나요? 그죠? 신도. 네. 네. 그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그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책자까지 써서 나눠주면 그 5,000명 중에 일부 좀 반발하는 분들이
없나?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있죠. 그런 사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뭐.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승만을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장로, 뭐 원래 이제 권사인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신앙과 또 이제 교회가 굉장히 친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그 어떤 그 북한의 침공 속에서 우리를 지켜준 미국인데 그 미국을 이승만이 끌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독교와 미국과 반공을 딱 연결시켜서 이제 설교하면서 매일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닌데 네네. 딱 이제 그 기독교 설교를 하다가 슬그머니 이제 탁 혹은 이제 광고 도중에 영상 탁 오늘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탁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사고를 재생산하는 그 앞에서 제가 너무 무력한 시간들을 보내서 일상적으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끼워놓으면서 계속 네네. 일정한 세뇌와 홍보전을 계속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인상적인 게 기독 자유당인가 저번 총선에서 67만 표인가를 득표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표였어요. 그 전에 기독당이 그렇게 득표 못했거든요. 몇만 표도 안 됐는데 67만 표가 나왔고 저희 친척 중에도 한 분 계세요. 찍으신 분이.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잠식해 오면서 신앙과 세계관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국가적으로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고 역사는 새 역사로 나가고 있는데 정작 이 소위 말하는 정치 몰입애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는 더 침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짱이 난 상황인 거잖아요. 숫자가 있고 없고 떠나서. 자, 그 진 목사와 심 선생의 이건 사실상 보면 거의 뭐 리얼한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대목 한번 저희 연기 대화 장면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다른 교수님들 나오셔도 연기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안 하신 분 없어요. 꼭 해야 하는 거죠? 진 목사가 이번에는 포근이 형입니다. 네. 심집사, 기독교인으로서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되네. 네?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기독교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죠? 이승만 박사가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겠나? 더구나 북한 빨갱이의 위협 속에서 누가 이 나라를 지켜냈겠는가? 글쎄요. 자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내가 잘 알다마다 다만 전공이 역사학이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지나친 듯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승만 말고도 훌륭한 기독교 독립운동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이승만을 강조할 이유가 있나요? 거참 그럴 줄 알았네. 이 박사는 일찍이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 아닌가? 독립협회 활동 때도 눈부셨고 교도소에 잡혀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셨네. 자네 백범일지 읽어봤나? 이 박사가 교도소에 있을 때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어. 그 모습에 감격한 교도소장이 뭘 해줄까 물었더니 이 박사가 뭐라고 한 줄 아나? 수백은 아니고 수십 명이었죠. 도서관을 지어달라. 그리고 1년 후엔가 김구가 그곳에 와서 도서관을 보면서 감격했다죠. 거 보게. 그리고 교도소에서 영한 한 사전 편찬을 시도한 적도 있었네. 정말 비상한 정신의 소유자 아닌가? 영어와 한문과 한글을 잇는 사전의 편찬이라니. 예, 신화와 전설은 꼭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실 하나 가지고 만들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옥에서도 뭐 편찬을 했다, 그죠? 또 감옥에서도 아무튼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죠? 네네. 이거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를 확장을 시켜요. 이거 제가 일부러 딱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죠? 수십 명을 전도한 건 사실인데 그걸 이제 수백으로 바꾸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신화 작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거는 특히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찬양 신화. 맞아요. 이런 어떤 그죠? 뭐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 때문에 국부로 이렇게 등장시킨다든지. 네? 맞아요. 네. 자, 이 왜 이 기독교에서 이승만을 그렇게 또 치켜 세운 건가요? 물론 이제 이승만 자체도 기독교 신봉자잖아요, 그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부인도 이제 그 선교사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사를 두면서 이제 요즘에 굉장히 기독교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권력지향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다 하면서 쭉 태생론을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론은 별로 동감은 안 해요. 왜냐면 초기에 비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성장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기득권에 봉사했었던 기독교가 그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 저항적 기독교도 있었고 별도의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쭉 갈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 사회가 지금 질적 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새누리당의 지금 임명진 목사 옛날 70년대 때 도시산업선교를 이끌면서 노동운동의 대부였고 이제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들었던 김진홍 목사 저랑 가까운 사이인데 하여튼 그 김진홍 목사도 이제 원래 청계천에서 빈민 운동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래 굉장히 어떤 기독교 양심이었다고 불렸던 분들은 70년대적 마인드와 70년대 현장에서의 영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는 90년대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인드에서는 그 시대와 싸우긴 했지만 다른 시대로 이행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이라는 신화가 그들의 어떤 향수나 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한국교회 문화랑 교묘하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최근의 신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승만도 배제학당 시절에 이미 서구 문물에 대한 특히 영향, 또 기독교에 대한 영향, 또 이 부인으로 나중에 이제 맞이했던 프란체스카 뭐 한국어 알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어떤 동시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접했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세계 뭐 감리 교회 세계 총회 한국 대표로도 가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라는 게 딱 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이라는 정서, 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네, 혹은 뭐 중국이 부상을 하네 이런 것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은 미국 아닌가? 이게 태극기 집회 때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선교사들과 친했고 미국에 갔고 미국 유학에서 박사를 받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희한하게 갑자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우리가 아는 그 이승만의 초기 시절에 대해서는 사실 큰 우리가 뭐 문제점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초기의 독립협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 신지식인으로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죠? 좀 열린 시각을 가지고 똘똘했고 그죠? 사실상 보면은 뭐 배제학당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위를 받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뭐 나름대로 지적인 그 능력들은 충분히 있었던 그쵸. 것으로 검증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그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거기 나온 팩트들은 이제 아주 권위자 뭐 서준서 선생님이나 주지영 선생님 같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팩트를 정확하게 제공을 했고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책임성 같은 건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사실 이제 그게 좀 역효과를 낸 건 있죠. 극단적 싸움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지스탕스와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이 뭐라 선과 악의 구도를 만들어 버리면서 사실은 이승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제 좀 양쪽이 이해하는 이승만이 완전히 찢어진 결과는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뭐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로 한다면 아무튼 처음부터까지 모두가 악이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너무 좀 모는 건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도 궁금한 게 첫 번째로 어쨌든 그 1919년에 임시정부가를 이제 설립을 구상을 하면서 나중에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추대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나 전체적인 맥락상 왜 수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는가? 이건 좀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실 위상, 그만큼의 인지도, 그만큼의 대표성, 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또 3.1운동이 민족자결주의의 여파, 미국이라는 나라의 변화, 식민지가 아닌 어떤 그런 약소국의 독립 같은 걸 보장했는데 거의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어떤 아우라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거기는 안창호도 있는데 왜 안창호가 아니라 이승만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어찌됐건 그 사회에서는 가장 좀 유명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뭐 이상재나 우리나라 YMCA나 황성기독 청년회 쪽에서도 끊임없이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보였고
그런 분에서 어떤 성과 같은 것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가지 측면이 맞물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국내파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파들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중국이나 뭐 저쪽 러시아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적극적인 그 실천적 독립운동을 하는 그룹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하와이나 미주 중심의 이제 좀 안정적 해외파였는데.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적을 재팬으로 쓰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외교 활동을 중시했던 측면이나 또 이승만이 가졌던 그 당시 어떤 좀 지적인 측면 또 그 미국하고 가깝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그 당시에 보면 이승만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 노출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네. 정보 유통 속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오면서 많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데 사실 그 사람을 디테일하게 보면 그 사람 원래 그렇게 가던 혹은 그렇게 망가져 가던 사람이었던 경우가 많은데 이승만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평가 데이터 이런 걸 확보한다라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기컨대 뭐 저쪽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이렇게 중국 연안까지는 사실상 국내까지는 거의 뭐 이렇게 뭐 한 달 안에 다 모든 정보들이 유통되고 소통되는 환경이었다면 이승만에 대한 정보 유통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창호 같은 경우는 또 자주 국내를 왔고 중국으로 왔고 네.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 거의 그쪽에 그렇죠. 있고 네. 아무래도 교육 사업 같이 좀 이렇게 온건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미지도 좋고 네. 똑똑한 엘리트 있고 잘 모르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만주나 이런 데는 상호 교통이 많고 치열하고 막 논쟁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죠. 파벌도 다 형성돼 있고 누구 하나를 내섰을 때 서로 간에 갖는 견제와 개파 장난 아니잖아요. 사이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아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뭐 이동희랑 김규식이 선후배인데 나중에 가면 막 이동희가 대놓고 김규식 욕하고 그렇죠. 또 김규식 여운형하고 친한데 여운형과 또 이동희 라이벌이고 야 이게 장난 아닌데 얘는 이제 딱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렇죠. 초국적 지도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강했던 사람이니까. 네. 지금으로 따지면 좀 초당적인 초개파적인 어떤 상징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그런 환경은 좀 확실히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모두가 추대했던 이승만은 과연 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줬는지. 하나도 보여준 게 없죠. 하나도 보여준 게 없죠.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그 말 하자마자 하나도 보여준 게 없죠. 이러면은 또 저희가 너무 아니, 다 그러니까 모는 것 같으니까 좀. 네, 그러니까 보여준 걸 찾고 싶은데 네네. 보여준 게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대통령 선임되는 과정 중에서도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적극 반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3.1운동 당시에 이렇게 독립의 열기가 있을 때 너는 왜 우리나라를 미국으로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바꾸려고 했냐. 그럼 저는 해명과 소통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지금 일본이 심각한 거고 미국이 좀 양심적으로 나오니까 필리핀 같은 사례를 보면 많이 자치권을 주니까 단계적으로 나는 이제 일단 국제연맹으로 이관되고 통일하겠다. 이건 저는 설득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외면하고 대화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책에도 썼지만 하와이에서 이제 박용만 일파 사실 의형제였고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사건부터 나중에 보면 계속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 점에 그러니까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3인방이잖아요. 그렇죠. 미주를 대표하는. 근데 이 3인방의 분열을 촉진하고 발생시키는 주체가 바로 이승만이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요. 참 저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후에 계속 벌어지잖아요. 계속 벌어지니까. 네. 전 참 인상적인 게 이게 그 하와이의 향토사학자의 여성분이 네네. 이제 그 벌써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때 이승만을 겪었던 생존자분들을 다 비디오 테이프로 찍은 거예요. 그게 영상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방송에서도 한번 방송됐던 적도 있고 다 지금 자료화가 돼 있는데 너무 공통적인 거예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독선적이고 가장 문제는 본인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얘기하면서 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무력을 쓰는데 서슴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용만 지지자들이 물리적 테러를 당하고 그게 당시 지방신문에 다 나와 있고 기억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다 확보가 돼 있고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미국에서도 반복되고 안창호 지지자들과의 싸움도 일어나고 계속 반복이 되는 모습이고 나중에 대통령 돼서는 정식 깡패를 동원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인 거잖아요. 본인은 초당적이고 초국적인 지도자를 표방하면서 정치적 실권을 잡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이중적인 아주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미주 한인 운동의 지금 얘기한 그 결정적인 갈등도 사실은 이승만은 이제 외교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박용만 그죠? 네네. 박용만은 이제 실질적인 그 무장 준비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것을 몰면서 쫓아낸 거잖아요. 쫓아낸 거죠. 네. 아니, 광범위한 테러를 통해서 그 집단을 박살을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이거는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아니 네.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 어때? 그러니까 예. 답답한.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 상해 임시정부나 뭐 모든 것들이 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초기 임시정부 외무총장은 바로 이 박용만이 선임이 됐거든요. 네. 외국어도 잘했고 인지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 같은 데서 어찌됐건 여러 투자를 받아서 5만 에이커 이상의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군사훈련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도 이제 선임이 되니까 왔죠. 근데 왔는데 대통령이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밥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 한마디를 안 하고 떠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 안창호 같은 경우도 라이벌이지만 안창호가 대승적 견지에서 그 사람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안창호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연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와서도 이제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이동이고 어찌됐건 임시정부로 그 당시 유일하게 지원해줬던 게 소련인데 소련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동이 때문인데 이동이랑 불화를 통해서 불과 2년 만에 이동이가 임시정부 나가게 되고 이런 식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불화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국민대표회의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제 맨 처음에 국민대표회의 못하게 하려고 이제 김구 뭐 저기 누구야 신규식 이런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상대 막 찍어 누르려고 하고 그다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그냥 미국 가버리고 근데 미국 간 다음에 다 떠나고 난 상태에서 이제 김구 이런 사람 남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다 친이승만이었는데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니까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없으면 국무총리로 좀 하겠다 대답이 안 와. 그래서 이제 하겠다 밀어붙이니까 자금줄 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100년 앞서서 탄핵을 당했던. 그것도 결정적으로 독립운동의 자금줄을 끊어버렸으니까. 끊어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그 완전히 사람 고립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친이승만 계열이거든요. 김구 네. 같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지 그런 사람 사실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익희에 대한 평가도 그지 좋지는 않고 조병욱 같은 사람은 정말 저는 진짜 부풀려진 전형적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승만을 띄워버리니까 엄중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검증을 해보니까 그동안 학교에서도 잘 몰랐었던 너무나 좀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니까 좀 충격적인 거죠. 네. 사실 임시정부 시절에 그 이승만의 그 활동이나 행적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베일에 가렸던 이승만의 리더십들이 사실상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사례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국내는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활동가들도 마찬가지고 또 미주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파의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네, 네. 그 초기에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사실상 보면 그 전의 관계 임시정부에서의 활동의 행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어떤 그 우려 경계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도 한편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네. 왜 그걸 다 받아줬을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과 나중에 이제 저희도 얘기했지만 한민당의 결탁을 통해서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그 과정 전에는 사실상 내심으로는 그 기존의 경험 속에서 이승만에 대한 우려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두 번의 행적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규식도 이제 국민위원부 갔다가 경험해보고 도저히 아니다 해서 네. 나오기도 했고. 안창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박용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임시정부에 있던 요직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참 사실 이승만을 중심으로 결집을 해버리니까 그런 데로 가면 너무 사람으로 가면 안 되지. 뭐 어차피 사람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김구의 오판도 너무 크죠. 네. 결국은 이승만의 부활을 도운 것도 김구고 40년대 때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에다 이제 구미위원부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승만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고 그 사실은 이승만이 뭐 라디오 같은 방송하면서
고문당하지 않았는데 고문당한 것처럼 막 방송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사실은 극우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의 어떤 국제공인을 다 나가리친 사람이고 본인은 이제 임시정부의 대표 자격을 하면서 메가더라인, 굿펠로우 같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들 또 사귀어놓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도 김구는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우익의 지도자로 굳건하게 믿고 사실은 와서도 계속 이승만의 행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어찌됐건 48년까지는 계속 따라주고 네. 그랬던 모습이 참 속상하고 오히려 탄핵을 당한 이후에 1920, 30년대에 특별한 활동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은 왕성히 활동을 했는데 신화가 됐다. 네. 오히려 그 신화까지는 아니지만 활동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또 빛나는 모습. 장점이 됐겠네요. 그렇죠? 역으로. 왜냐면 사실 1920, 30년대 특별한 게 없어요. 없어요. 뭐 학교 정도 운영하고 네. 교육 사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딱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환영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 해방 후에 이승만이 별 활동도 없다가 고국에 들어와서 이 초대 대통령까지의 과정에서의 어떤 보여졌던 행적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사람이 하나 분명한 건 정치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비극적인 거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와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김구는 사실은 너무나 뭐라 하더라 미군정을 쉽게 적대시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미군정을 대상으로 쿠데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어설픈 뭔가 준비돼서 진짜 뒤엎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하겠다. 초기엔 반탁운동 같은 거 하면서 임시정부 추대론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미군정의 신뢰 잃었고 그 또 하나는 우리가 통일운동했던 김구를 기억하지만 46년 3월 1일 날 평양 대광장에 폭탄 설치해서 김일성 죽이려고 했던 것도 김구였고 네. 굉장히 어떤 좀 어리숙한 테러리스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지막이 좋아서 아름답긴 하지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승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군정 장관이었던 하지가 이제 정신과 치료받아라. 과대망상증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완전히 하지가 이제 몰리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초국적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이끌면서 네. 사실 그 독촉에 남로당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국적인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적절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김구랑 김규식을 또 가지고 놀면서 적절하게 또 무력화시켰고 한민당도 손아귀에 넣게 되고 저는 압권인 게 이 사람이 정업 발언 이후에 쫓겨나거든요.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미국에 가서 하지를 빨갱이로 몰면서 공화당 매파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군부의 지지만이 아니라 이제 매파의 지지까지 받고 금이 환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하지나 미군정이 이승만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김구가 정치 참여 안 한 다음부터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승만이 아닌 대안이 없는 걸 만들어 버리니 결국 이제 이게 다 이승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력에 관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문제는 그 정치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너무나 비윤리적이었다라는 거죠. 네. 한민당 친일파를 끌어들이고 김구나 김규식 같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분단을 촉발시키고 냉전을 강화시키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승만의 해방 초기 때 모습이 문제가 많고 다 그걸 이승만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쯤 되는 지도자가 그런 스탠스를 보이면서 남아있는 결론이 너무나 지금까지도 이제 잘못된 구조가 돼버렸다라는 부분에선 대단히 정치적이지만 대단히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 정치사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승만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당시에 전 국민들에게 열광을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잖아요. 그죠? 예. 뒤에 이제 물론 이제 한국 전쟁 때도 계속 이제 그 유명해졌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놓고 따지고 보면 그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방 후에 나와서 국내에서는 여운형 중심의 건준 세력도 존재했고 그다음에 김구의 임시정부도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해외파들도 이제 다 들어오려고 그렇죠. 하는데 이 모든 세력들을 싹 다 거부하고 독촉이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가 모든 세력을 연합을 해서 자기 주도의 그 정치, 그렇죠. 네, 자기 독식의 정치 여기에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독촉이란 걸 만들어서 그 이름도 되게 그 당시에 보면 뭐
조선 건국동맹 무슨 조선의용군 뭐 이런 말이었는데 독립촉진중앙위원 독립촉성중앙협의 이른바 이제 저희는 독촉으로만 알고 있는데 맞아요. 대단히 독특한 이름에 독특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맞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한민당을 등에 딱 얹혀놓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자기 주도하에 정치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책엔 다 설수를 못했는데 참 노련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서 김규식이 좌업자 운동한다고 하니까 해라 적극 지지한다 해놓고 하니까 이제 막 흔들어서 부러뜨려 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미군정이 좀 좌업작적일 때는 약간 스탠스를 지키고 있다가 딱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막 밀어붙여서 이제 나머지 다 날려버리고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로 남는 건 자기밖에 없는 이게 되는 거죠. 자기 위주의. 그러니까 이제 김구가 죽은 다음부터는 수년간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었고 그걸 아니까 의원 내각제를 설계했었던 한민당 의원들을 막 흔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조봉암 뜨니까 잘해서 법을 이용해서 조봉암 날려버리고 또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에버레디 플랜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이승만을 날릴 궁리를 계속하지만 대체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뺄셈의 정치에 능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하나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는 올라가지만 그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사회는 점점점 말라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김일성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워낙 이제 우리가 반공주의적 시각으로 북한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악의 소산처럼만 돼버리니까 또 우리 한국 역사학계가 그거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또 한국 역사학계에서 내는 북한 현대사 책을 보면 그냥 또 어떻게 보면 또 북한의 주장과 별 차이 없는 식의 역사책도 많이 내는데 많은 주변의 정치를 피폐화시키면서 권력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승만과 김일성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양 두 진영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결과 네. 유일체제로 나아가는 게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세대의 정치판 자체를 하나의 어떤 경쟁자라고 한다면 동세대의 지도자들, 동세대의 동급으로 서로 경쟁할 만한 사람들은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한 명도 안 남잖아요. 네, 한 명도 안 남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진짜 이 당시에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이승만이 최소한 한 10년, 20년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정리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본인이 늙어서 이제 문제인 거지. 네. 4.19혁명 당시 때도 사람들의 분노는 이기분과 자유당의 부정부패였지 이승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9%밖에 안 돼요. 실제 그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그리고 이승만은 하야해서 비행기 타고 멋지게 갔고 이기붕 일가는 완전히 서로 쏴주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정치가 한 거고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신화를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닌 자꾸 카리스마에 대한 믿음 여전히 지금 우리가 뭐 문재인이 대답이다 이재명이 대답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가에 대한 맹종적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거를 더 조직화돼서 확장시킨 건 박정희지만 모형은 사실은 박정희가 뭘 보고 있었겠어요. 그때 군대에 있으면서 이승만의 저 모습을 봤겠지. 그리고 이승만이 군대는 또 보통 잘 관리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참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야말로 절대 군주의 시대에서 이제 최초의 그 건국을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러니까요. 저희 근대적 개념으로 따지면 완전히 철저히 실체를 모르는 일종의 신화의 탄생.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 정치술. 그러니까 저는 자꾸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라는 말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뭐 기독교 장로 혹은 권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굉장히 도덕성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아주 비도덕적이거든요. 네. 본인이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제왕적인 카리스마를 구축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도 결국은 대한민국이란 민국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소개했던 적도 있었고 아주 부도덕적이고 개인 윤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나쁜 유형. 그러니까 아예 나쁜 놈은 나쁜 건데 얘는 되게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왜 추앙을 받아야 되는지 개인적이고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저는 분명히 정죄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좀 전혀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아마 한국전쟁 시기에 한강다리 폭파 사건이었는데, 그죠? 그거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4.3. 제주 4.3. 네, 제주 4.3. 제주 4.3은 그야말로 초창기에 3.1운동이나 4.3 때 벌어졌던 양상과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서 여기에 대한 전면적 소탕을 내렸던 시기는 완전히 좀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그렇죠? 아직 미발표 원고긴 하지만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김익렬 연대장. 네네. 제주 4.3 당시에 군인이지만 그 사람도 친일 의미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코 그렇게 클린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었고 상황 자체가 이거는 친일파나 문제다.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거기 이제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게 조병옥 경무국장이 딱 와가지고 저 앞에 앉아있는 김익렬 중령은 빨갱입니다. 네. 열받으니까 단상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넥타이를 집어보고 막 이렇게 사타구니를 발로 까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용인하고 그런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파괴시켰던 게 또 제주 4.3이고 근데 그 단계로 전 들어가면 그건 이승만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승만이라는 한 중앙점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얽혀들면서 한 개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진 거고 본인이 악의 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 친일파 이런 사람이 다 붙으면서 어떤 자신들이 어떤 유지할 수 없는 저는 신성모 국방장관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3.1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거잖아요. 김일성이 다 전쟁 준비했는데 우린 전쟁 준비 아무것도 못했고 미국도 설득 못했으니까 무기도 못 갖고 왔는데 전쟁이 나면 우리의 힘으로만으로 3일 만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 말이 되는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무능력. 그러면서도 거창양민 학살 같을 때는 다 돈 매겨서 이렇게 사건 덮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옆에 있었다는 게. 그런 사람들의 발언이 사실은 이승만의 그 생각, 그다음에 그 활동, 뭐 태도 이런 게 다 투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도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권력자 본인이 그거를 지향했고 그 지향점 속에서 그 정도의 부정부패쯤은 또 그 정도의 거짓말은 또 그 정도의 학살쯤은 이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끔찍한 얘기인 거죠. 그런 게 사실은 카리스마나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신화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비슷한 게 그런 학살을 보고 있으면 세월호 같은 사건 때 보여줬던 공무원의 무능함, 무책임함, 언론만 신경 쓰이는 모습도 비슷하고 또 이제 지금 박사모들을 보고 있으면 순실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니라 순실이가 잘못했다라는 것도 그렇게 꽤 레토릭을 만드는 거잖아요. 박근혜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제는 이제 우리 책을 만드신 최 팀장님께서 지어줬는데 정말 잘못 끼운 첫 단추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문화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속상하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의 태도나 또 그 전쟁이라는 참사에 이승만이 받았던 태도나 사실은 기본 맥락에선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더군다나 이승만은 거기다 더해서 다리를 폭파해버리면서 민간인을 다 학살하고, 그죠? 본인은 이제 막 도망가고. 그렇죠. 본인은 도망가고. 거짓 방송하고. 예.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는데 어떻게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존할 수 있었던 게 보면은 답답해. 자기한테 문제로 오지 않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 그 환경 이런 것에 대한 것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공학인데 웃긴 거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훈련이 돼서 그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죽었어요? 자기가 그 막판에 유신 체제에서 미쳐 날뛰면서 스스로 자멸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김재규 의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김재규 본인도 다 누리던 사람인데 그렇죠. 본인이 봐도 이건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최소한의 양심 속에 쏴 죽인 건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불쌍해서. 근데 그 부모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거기서 왜 죽었어. 그런 폭정 속에서 사건이 나서 죽은 거고 또 그 다음에 박정희 본인도 그렇게 죽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가 불쌍하게 죽었다. 모든 부모는 다 죽거든. 총에 맞아 죽건 세월에 가면 죽고. 근데 유달리 그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나쁜 문화고 진짜 어떤 대중이 신화를 섬기게끔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이 대중들의 수준이 중세 때 왕을 섬기는 것보다도 못한 그렇죠.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특히 조선이나 동양의 문화는 탈신화적이잖아요. 군주가 도덕
적극적인 정치를 펼치지 못하면 그거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게 이미 기원전 8세기 10세기 때 나온 거고 그걸 이제 맹자가 이론화시켰으니 동해에선 3000년간 군주라는 것을 탈신화시켰던 문화인데 이건 무슨 완전히 무슨 서양 파시즘 같은 이게 너무너무나 나쁜 문화를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죠. 아니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500년이나 고려왕조 500년이나 외세의 침입이 아닌 내부의 그 이승만처럼 반공 이데올로기로 수천 수만 명을 죽이는 사례가 어디 있었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반공 이데올로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요. 민간인을 15,000명이나 죽였는데 사실 제주도 성인 인구의 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 막 노인, 그럼요. 여성. 예. 아니, 그러니까 한 섬의 인구의 절반을 반공이라는 기치하에 그렇게 민간인 학살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거는 뭐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넘겨줄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보면 경찰은 한 100여 명, 그 다음에 뭐 우익단체는 뭐 한 200여 명, 나머지는 다 15,000명은 사실 민간인 학살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중간산 지대 뭐 집들이 90% 초토화가 되고. 근데 오히려 우익단체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건데 친일파 연구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신명환의 역사 토크라는 책 자체가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고 저도 이거를 깊이 연구를 해서 책을 쓴 거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의 연구 현황 속에서 호흡하기 위해서 쓴 책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야만 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친일파를 품어줬어. 그래 나쁜 놈이야. 이건 그냥 당위적인 거잖아요. 그냥 잘못됐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친일파들을 이승만이 절대적 권위로 품어줌을 통해서 그 친일파들이 권력 앞에서 아부하고 그 안에서 너무나 쉽게 사살할 수 있고 제주 4.3도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응원 경찰이라고 네. 제주도에 있었던 경찰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반도에 있던 애들이 넘어가서 친 사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거기 때문에 친일이 구조화돼서 그것도 공교롭게도 가장 저명한 독립운동가 출신의 사람이 친일을 용인하면서 구조화가 돼서 방금 말씀하신 엄청난 학살, 전쟁, 그다음에 이제 독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건 연구가 없어요. 그리고 연구가 안 돼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다 이승만을 넣어야 되니까 왜 이승만을 친일파를 품었느냐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별걸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왜 이승만이 친일파를 품었느냐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당위론적 접근이 있지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됐고 어떻게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과학적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건 너무 속상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가 됐고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가 범죄로 사주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눈치 봤잖아요. 본인이 가진 않았어도 김학식 총리 계속 갔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상을 못 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연구가 안 돼 있고 네네. 이게 너무너무 좀 속상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까지 스톱된 거죠. 뭐. 그렇죠. 네,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었던 건데. 네, 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물꼬를 트고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 뭐 4.3에 대한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멈춰버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과면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앞에 가서 무릎 꿇은 것보다 더 멋진 사과인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성인들도 문제가 있는 게 히틀러 분노하면서 제주 4.3 깊이 모르고 있고 네. 그리고 빌리 브란트 얘기하면서 노 대통령이 제주 4.3을 두고 사과했다는 것에서 의미부여 잘 안 하거든요. 네. 이게 너무나 그 어떤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서양 종속적인 거라고 좀 생각해요. 사실은 그 사과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역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4.3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다시 규명되고 다시 쓰여져야 되는 역사인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5.18 전두환과 5.18 이승만과 4.3은 사실상 그런 점에서 그렇죠. 다시 조명해야 될 부분들인데 참 그분은 정말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아쉬워요. 여전히 이제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살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좀 위험을 감수하고도 말하는 대로 가서도 얘기를 했던 것도 이게 저는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존엄을 망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아니 홀로코스트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랑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렇게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끔찍한 그리고 학살의 전유물이 사실은 이 시기잖아요. 해방 때 좌우익의 갈등 그리고 뭐 암살 말씀하신 학살 이게 너무나 많았고 그게 나중에 박정희 때로 가면 어마어마한 거의 뭐 기계처럼 사람들을 죽여가는데 우리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거기서 뭐 형무소에서 이런 것들은 막 격찬을 하고 이러면서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의 무시무시함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잘 모르고 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끈을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다가 이제 그 중간에 김구의 길과 김규식의 길을 꼭 넣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김구랑 김규식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아무리 김구가 해방 공간에서 허리버리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사실 그는 모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고 북행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경교장 그 이제 현재 서울 삼성병원 3,000명 정도 지지자가 둘러싸서 지금 빨갱이한테 속고 있다. 근데 거기다 창문에 열고 소리 지르면서 니네가 다 막았나 간다. 근데 그때 막 이제 기록된 내용은 아닌데 증언들 보면 이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선택하냐. 근데 김구 선생 했던 얘기 그거거든요. 난 혁명가다. 혁명가 낙관적이어야 된다. 난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고 갔다 오고 김규식도 그 싸움 사실 김규식이 더 꾸준하게 했죠. 그렇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그를 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경해야 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안재홍, 김규식 이런 인물들도 그렇죠. 사실 그대로 재조명해야 될 인물들이에요. 조소왕이라든지. 조소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준을 그분들의 대한 인지도를 올려야 돼요. 김구는 사실 김구 선생도 너무 신화가 됐거든요. 다 좋은 걸로. 네네. 그리고 혹은 진보 진영 오히려 또 김구를 많이 욕해. 그러나 김구의 그 극강점들을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고. 근데 당연하죠. 보통 김구 선생 얘기하면 대부분 다 이제 윤봉기를 이거만 알잖아요. 뭐 혹은 스치다 죽이고 이렇게 힘썼던 거. 근데 실제로 김구의 그 백미는 마지막에 그 분단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아시키는 거. 그때 붓글씨 쓴 것들 보면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눈밭 위에서 내가 간 길이 뒤 사람이 따라오는 길이 되느니 자기 죽음을 예상하고 글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린 조소왕, 안재홍, 김규식 이분들이 뭐가 이승만에 비해서 부족해요. 사상적으로나 활동으로나 위대하기로 따지면 전 조금 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지금 목사님과 싸우는데 아니 목사님 안창호라든지 대부분 이때 기독교 신자 많아요. 그렇죠. 왜 뭐가 이승만이 특별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왜 그 영역을 이승만이 독점하고 김구 선생님 계시긴 하지만 너무 신화화돼 있고 잘 모르고 이건 깨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아, 또 의욕 돋는다. 정말 그 점은 지금 8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문제. 아,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이 해방 공간이나 일제의 그 이야기들 자체도 대단히 좀 그 우울하기만 하고 또 내지는 대단히 그 뻔한 그림으로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드라마, 뭐 영화, 다큐멘터리 부분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도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상대화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좀 젊은 연구자나 젊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와 그래도 독재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니까 그런 이중성 속에서 가교가 된다면 그렇죠. 이제는 시대적 그 혈연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시기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로 가선 진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려면 이제 책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팔려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우리 아까 이제 모두의 그 포근형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그러면 주로 4.19 혁명 당시에 어떤 그 부정한 정치인, 부정한 대통령의 상징으로만 얘기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보다도 이 초창기 때 얘기와 해방 공간의 얘기들을 이제 충분히 좀 한 것 같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이승만이 결국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4.19에 의해서 이제 탄핵을 당해서 이제 넘어갔지만 사실상 그 뿌리 깊었던 남아있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존해 있는 상태 속에서 다음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네. 현실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가장 강력한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 중국 혐오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기성세대는 이제 당연히 반공의식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자기 검열이 되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북한 폄하 발언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유시민 씨 같은 경우예요. 제가 유시민 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시민 씨조차도 얘기할 적에 북한의 부족한 점을 계속 지적했어요. 물론 잘못한 걸 지적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틀린 게 없죠. 문제는 뭐냐면 기성세대가 반공의식에 쩔어 있다면 젊은 세대들은 지금 거의 혐오 증상. 네. 북한에 대한 혐오 증상.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른 어떤 경로가 됐든지 기성세대건 젊은 세대건 북한을 객관적 실체를 못 보거든요. 그렇죠. 객관적 실체로 본다는 게 좋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사실대로 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드 문제 같은 걸 통해서 중국이 이렇게 걸고 넘어졌을 때도 희한하게 먹히는 게 뭐냐면 그 더러운 냄새 안 나서 좋다. 홍대가 맑아져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앞뒤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어떤 졸렬한 나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것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냉전 시대의 산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무조건 우리 우방은 미국이고 미국에게 절대 충성하는 것만이 옳은 거라는 어떤 이런 기기화된 사드 문제도 또 홍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얘기되는 건가요? 저는 처음 들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와의 진정한 결별이라는 것은 이승만 하나를 많이 진보 진영에서 그러잖아요. 이승만을 거의 친일파처럼 모는데 일단 이승만 친일파는 아니고 이승만 한 명을 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시대가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규정력에서 탈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직면이 어렵다라면 중국과의 직면을 시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현실적인 슈퍼파워가 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자꾸 우리는 뭐 너무 유치한 건데 뭐 한무제가 고조선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시킨 얘기 지금 계속 하는데 실제로는 지난 3000년 정도 그러니까 철기 시대를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상 지난 100년을 빼놓고는 우리는 중국 문화의 역동성 속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선택적 취사 선택을 하면서 성장해온 나라라는 거죠. 그걸 부끄러움 느끼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 자존감을 잃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에 대한 다시 보기, 중국에 대한 이해 혹은 더 나아가서 중국과의 대화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미국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노력들이 이어진다라면 다른 프레임, 다른 세계 속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 한 저는 이승만 개인을 모욕줘서 뭐예요? 이 사람 죽은 사람이고 뭐 이거 뭐 하와이 있는데 부관 참시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후에 그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우리의 그 외교 전략하고도 좀 이렇게 맞닿아 있네요. 이승만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네. 그걸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그러니까 반공 친미 일변도의 그 정책이 나왔던 편협한 문제점들, 그죠? 이런 것들과 함께. 자, 포근이 형은 좀 이승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좀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론이고요. 오늘 씨 지금 날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시기가 확실히 좀 많이 비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뒤로 넘어오면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시대부터는 어떤 지금과의 연관성이라든지 그렇죠. 현실감이 그런 그렇죠. 것들이 또 있고 또 앞서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익숙하게 많이 얘기되어 왔던 것이라서 그 두 시대의 어떤 잘못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연결된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이승만 박정희 이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같이 통으로 이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오늘날의 변하지 않은 구조들을 만든 기반이었다. 이런 시대적인 관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고요. 좀 더 이승만에 대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 나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무엇이 그걸 방조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장 크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식민지 시대의 청년이나 식민지 시대의 어떤 민중들 또 식민지 시대를 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열망을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서 들여다보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하나였을 것 같아요. 독립과 새로운 나라. 정말 그 두 가지를 마음속에 늘 품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조선으로의 회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독립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
이 시대적인 열망으로 가득 찼던 오히려 따지고 보면 뭐 식민지라는 불행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그 시대야말로 대한민국 사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시기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의 건국이나 조선의 건국보다도 더 식민지 시대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시기였는데 그 시대적인 열망을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담아냈는가. 쿨하게 날려버린 거지 뭐. 자신의 눈으로 걷어차버렸다라는 느낌. 이게 저는 가장 큰 좀 뼈아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휴머니스트가 조선왕조 실록으로 유명하잖아요. 박시배 화백. 근데 태종이 정도전을 죽였잖아요. 권력을 위해서. 그러나 태종은 정도전의 정체까지 부시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정도전의 아들, 손자 다 병조 판서 영정 나중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나라 국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태종을 저는 별로 그렇게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태종이라는 한 지도자가 결국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에 세울 적에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사실은 이승만 못지않은 판단력과 냉철함과 그런 좀 잔악함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가 거기서 어떻게 승리를 했겠어요. 그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밥솥마저 날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정도전을 죽이면서 그냥 이제 정도전이 설계했던 걸 다 푸셨으면 굉장히 심각한 혼돈을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안 했는데 이승만이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그가 본인의 권력을 쟁취하는 데 너무나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정말로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꿈꿨던 그 꿈밖에 없었던 시대잖아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은 꿈 하나 얼마나 가난하고 고독하고 목숨에 가장 뭐 절실하고 열정적인 꿈의 시대였던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배반인 거죠. 배반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쓰린 거. 가장 선배 독립운동가인데 네. 말은 제일 멋있게 했던 사람인데. 자, 저희 뭐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를 한번 또 다시 조명해보는 일들이 좀 많이 이제 이후에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심영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한국 현대사 저희 쟁점 토크죠. 심영환의 역사 토크.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민족의 지도자인가 독재자인가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